한 번씩 경찰이라든지 계리직이라든지 시험 되게 어렵게 나올 때 있거든요. 막 합격권이 막 60점 막 이렇게 나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험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중요해요. 그 어려운 시험에서도 실제로 보면 기본을 가지고 충실하게 이제 적용해서 풀어보면 있죠. 일반적인 합격자 한국사학급보다는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쉬운 시험이든 뭐 중간 난이도 조정을 잘했던 어려운 시험이든 있죠. 공부는 무조건 국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기본에 충실하게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뭐 처음부터 막 너무 지엽적인 단어 이상한 것들 막 구석규적 진한 전부 다 외우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완성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사 범위가 한 5배, 6배가 늘어나는데 공부 범위가 2배가 늘어나면 공부하기는 4배가 어려워져요. 공부 범위가 4배가 늘어나면 공부하기는 16배가 어려워져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 범위를 초반부터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있죠. 초반에는 정말 중요한 뼈대 있죠. 뼈대 지식만으로 보통 평범한 시험에서 평균적인 시험에서 우리가 성적을 뽑을 수 있는 게 한 80 정도예요. 80 정도. 요 80 정도로 갖다가 먼저 예쁘게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에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80점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진짜 여러분 성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뭔가 잠시 이렇게 감이 그 강의 직후에 감이 올라와가지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계속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심화지식들 조금씩 보충해가고 보수 작업들을 이렇게 시험 칠 때까지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과목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 기본 강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본 강의는 물론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남아 있지만 예술사 이제 두 번째 시간 앞서 배운 예술사 3대 주제가 이제 고대에 특화된 예술사 주제라면 이제 일반적인 주제들이요. 조선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본적인 이제 예술사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건축이에요. 건축. 건축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문화유산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가,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 연결해 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일단 고대 문화유산들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막 적어놨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상기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고구려의 궁성, 왕성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초기 졸본에 이제 오녀산성이라는 저 오지의 산성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고구려가 초기에 이제 부여에 피해 와가지고 부여에 저항하기 위해서 험한 산골의 성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게 일명 오지산성, 오녀산성이에요. 졸본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유리왕 때 이제 정상적인 수도로 이제 천도를 해오거든요. 그게 이제 국내성, 집안에 있는 국내성.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게 평양성.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궁궐을 하나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학궁이라는 궁궐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가벼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상경성, 주작대로. 요거는 꽤 유명하죠. 그러니까 주작대로 주작암이랑 연결해가지고 우리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국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산성이나 나성, 산성, 나성이 전부 전쟁용이에요. 전투용 성이에요. 산성은 저 도시가 있으면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주변 산에다가 이렇게 방어기지를 갖다 건설하는 거예요. 나성은 뭐냐면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외성을 갖다가 도시를 둘러쌀 수 있는 외성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뭐 산성이라든지 나성 같은 게 활발하게 건립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이제 불교 건축물들 신라 황룡사 너무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신라 황룡사는 있죠. 황룡사 구축목탑은 선덕여왕인데 황룡사를 건립한 거는 진흥왕이다. 요 두 개 구별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게 이제 불타는 거는 3차 구별하지 마세요. 몽골 침입으로 불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미륵사 유명하죠. 백제 무왕 때 미륵사를 갖다 건립하였다. 부인을 위해서. 근데 그 부인이 우린 다 선화공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백제 무왕이 이제 딴 살림을 갖다가 꿰찼더라. 사택 적덕의 딸, 적덕의 딸이랑 이제 결혼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미륵사가 지금 남아있진 않는데 미륵사지석탑이라는 게 이제 남아있다고 했어요. 무왕이 이제 익산으로 천도하려는 이제 흔적으로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신라의 유명한 그 사기꾼 하나 있다고 했죠. 경도왕 때 그 김대성이라는 사기로 대성했던 사기꾼이 하나 있고, 얘가 이제 전생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불국사,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 가난한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 그리고 현생의 재상 가문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둘 다 이제 경도왕 때고요.
불국사에는 석가탑과 다보탑, 요게 이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다 우리 불교 예술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통해서 불국사 소실되었다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 역시 김대성, 그리고 석굴암 안에 석굴암 본전불이라는 아주 유명한 불상이 있다. 석가탑이 우리 불상 중에, 불탑 중에 가장 수준 높은 불상이거든요. 본전불이 우리 불상 중에 가장 수준 높은 불상이에요. 우리나라 조용 예술을 갖다 완성시킨 인물이 김대성이라는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고려초뿐만 아니라 국초, 공국초에 보면 있죠. 공공건축물 건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도가 바뀌기 때문에 왕이 살 궁궐이라든지 이런 공공건축물이 자연스럽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려 초기도 그랬던 거야. 근데 이게 다 불타버려서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흔적이 남아있는 게 만월대라고 해가지고 고려 초기 이제 궁궐터예요. 근데 그 궁궐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보면 웅장한 시각 효과를 갖다 보여주는 이런 이제 계단식의 배치를 보여주는 만월대라는 이런 이제 궁궐터가 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돼요.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 건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주제 나옵니다. 고려에 이제 유행했던 있지 않습니까? 건축 양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기와 후기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고려 전기는 주심포 양식, 고려 후기는 다포 양식이라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죠. 공포의 양식으로 애들의 이제 건축의 양식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공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 기와지붕 본 적 있죠? 기와지붕 본 적 있죠? 기와지붕이 우리가 느끼기에 이거 되게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돌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막 흙을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지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중한 기와지붕을 갖다가 있죠. 기와지붕의 무게를 갖다 기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있죠. 중간 구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간 구조물. 그 중간 구조물이 공포예요. 공포. 이 공포를 갖다 어떤 양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기둥 위에만 만드는 애들을 갖다가 기둥 주자 써가지고 기둥의 중심에 만든다 해서 주심포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포를 갖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도 만드는 거예요. 사이에도. 얘들은 공포가 많다 해서 다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공포 양식, 다포와 주심포 양식 이제 설명을 했어요. 고려 전기에는 주심포 양식이 유행했고 고려 후기에는 다포 양식이 유행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고려 전기에 유행한 주심포 양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양식, 주심포 양식. 그러니까 다포에 비교했을 때 간결하고 단아하다 평가를 받습니다. 뭐 여기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문구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심포 양식 3대 건물을 배울 건데 이게 실제로는 고려 후기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전기 주심포 양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런데 이제 양식 자체가 고려 전기에 유행한 뭐 주심포 양식이라는 건데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현존하는 이제 3대 주심포 양식 건축물, 이게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우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 이름을 외워야 돼. 이름을 외우는데 포커스 방점은 있죠. 사찰 이름이에요. 일단은 사찰 이름. 이게 워낙 중요한 3대 사찰이기, 3대 주심포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물 이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사찰 이름 중심으로 먼저 암기를 하세요. 봉종사, 부석사, 수덕사. 봉종사 극락선,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용절. 자, 이게 3대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다.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 3대 주심포 양식. 고려 전기에 유행한 3대 주심포 양식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얘들 개별적인 특징들이 또 뭐 있어요. 개별적인 특징들. 봉종사 극락전은 3대 주심포 양식 중에서도 좀 중요한 편인데 왜 중요하냐면 현존 최고 목조 건축물. 요런 특징이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도 3대 주심포 양식 건축물 중에서도 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왜? 잘 만들었어요. 우리 고 건물 중에 가장 완성도 높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왜 아름답다고 평가받냐? 배흘림 기둥, 배울림 기둥. 배울림 기둥이 뭡니까? 기둥인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둥을 보면 이렇게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배를 볼록볼록 내놓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무를 깎으면 우리 착시현상에 대해서 이게 움푹 들어가 보인대요. 그럼 되게 시각적으로 불안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배를 볼록볼록 내놓는 방식. 그게 이제 배울림 기둥. 배울림 기둥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도 높게 적용된 건축물이 부석사 무량수전.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지붕도 가장 그 한옥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팔짝 지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팔짝 지붕은 뒤쪽에서 그림으로 소개할게요. 우리가 다포와 주심포 5개 건축물을 볼 건데 나머지는 전부 아주 단순한 맞배 지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 막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전부 기본 지붕, 맞배 지붕,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 지붕 이렇게 구별하시면 지붕 끝.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은 별로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심포 3대 건축 맞배 지붕 애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고려 후기에 유행하는 다포 양식, 포가 많아.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있어. 그래서 다포라 부르는 거야. 그 다포 양식은 2개가 시험에 언급되긴 한데 이게 그렇게 안 중요해요. 주심포 3대 양식만큼. 왜 안 중요하냐면 이게 다포가 조선으로 계승이 되거든요. 조선에도 다포가 딥다만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포가 귀할까요? 주심포가 귀할까요? 주심포가 귀해. 그러니까 그 주심포 3대 양식이 되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포는 그냥 대충 좀 외우세요. 2개 응징전이에요. 고려 후기에 유행했던 2개 응징전이 있죠. 시읒자 들어가는 응징전, 시읒자 들어가는 시읒자로 시작하는 2개 응징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해는 했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겐 암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석사 그 주심포 양식 3대 건축물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 얘들을 갖다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봉부수. 주심포 건축물들이 엄청 귀한 데 있죠. 그거를 갖다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봉으로 누군가 부순 거야. 그러니까 문화재를 갖다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 건축물들을 봉으로 누군가 부순 거예요. 봉부수. 그랬더니 이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응징하냐면 봉보다 더 센이 있죠. 대포로 응징을 하는 거예요. 대포로 웃으면서 복주의 웃음이죠. 응징을 하는 거예요. 응징. 주심포 양식을 봉으로 부수니까 대포로 있죠. 웃으면서 응징하였다 해서 주심포, 봉부수, 그리고 대포, 시읒 응징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십시오. 얘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응징전에 초점을 맞춰서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얘들은 다포는 주심포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이제 웅장하고 화려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왜? 구조물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붕 양식은 있죠. 맞배 지붕은 A4 용지 있지 않습니까? 딱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 위에 싹 씌워놓은 거예요. 그게 맞배 지붕.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이 맞배 지붕의 약점이 뭐냐면 측면이 노출이 돼. 배기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도 이제 이렇게 벌레 먹거나 물 먹거나 이렇게 되기가 쉬워. 그래가지고 측면을 갖다 가리는 가장 완성도 높고 화려한 지붕 양식이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은 하늘에서 봤을 때 맞배는 이렇게 생겼어. 종이 접은 거야. 그러니까 팔짝 지붕은 이렇게 생겼어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고 이게 8팔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팔짝 지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측면도 기아로 이렇게 노출을 갖다 막은 아름다운 화려한 지붕. 이거 부석사 무량수전이 유일하게 팔짝 지붕 형태를 취하고 나머지 봉부수 그리고 응징 2개 응징전은 전부 요 맞배 지붕이라는 거예요. 지붕도 물어봅니다. 우진각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심화 가면 제가 하나는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우진각. 근데 지금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조선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초도 있죠. 국초다 보니까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공건축물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중에 고려 건축 양식 개성하는 것도 있는데 막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독창적인 건축물이 조금 더 유명하겠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국보 1호 숭례문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보번호 앞으로 없어집니다. 국보번호 없어져요. 국보번호. 가지고 이제 그 국보 메토 같은 거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국보다 아니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감지덕지고 있죠. 솔직히 그것도 잘 안 물어봐요. 예전에 막 국보 외우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 낭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쨌든 예전 국보 1호였던 숭례문, 남대문 있죠. 요게 이제 다포 양식, 다포 양식을 계승하는 가장 이제 조선전기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한 애 있지 않습니까? 조선 전기에는 불교 억불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불교 건축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3대 불교 건축물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는 3개의 불교 건축물이 있어요. 해인사 장경판처 이거는 워낙 유명하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더 유명하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이사극락저 세종 외울 필요 없어 굳이. 그 다음에 원각사 10층 석탑 요거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왕을 연결해야 돼요. 왜 연결해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요게 이제 조선전기 3대 불교 건축물이에요. 해인사 장경반전, 무이사극락전, 원각사 10층 석탑. 이거
꽤 앞서 우리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불교 예술사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월천 원법 할 때 원이죠. 그러니까 개예요. 개. 실제로는 건축물이 아니라 탑이죠. 근데 세 개 세트로 암기하십시오. 세 개 세트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풀무원 친구 해무원. 풀무원 친구 해무원. 풀무원 친구 해무원. 조선등기 이제 해무원 해가지고 이제 행사 장명 판전, 무이사 극락전, 원각사, 십층석탑. 자, 그 다음에 입공양식이 이게 꽤 중요한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공포 양식이라서 꽤 중요한데 한검에서는 다뤄지는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세요. 조선 초에 등장한 우리 독자적인 공포 양식으로 주심포 양식으로 갖다가 세 개의 날개 모양으로 좀 심플하게 간결하게 있죠. 다듬은 공포 양식이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와.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래서 가볍게.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여러분들 V자 기억나시죠? 살인들의 승리를 알리는 V자. 유향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서원. 그 서원이 이제 살인 등장과 같이 지방에 많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게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서원이 영주의 백운동 서원. 요거는 이제 서원 쪽에서 우리 다 정리했던 거야. 그리고 백운동 서원과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 중종 때 주세붕이 안양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어요. 사액 서원으로. 그러면 이제 명종 때 이왕이 건의해서 소수 서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미 배웠던 거죠. 요 되게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수백 개, 전국에 천여 개 서원이 있었는데 그 서원 중에 맨날 출제되는 서원은 이 서원이에요. 이 서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한 쓸데없는 서원들을 막 암기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있지 않습니까? 억불 정책임에도 불교하고 있죠. 불교 건축물들이 17세기, 18세기 많이 만들어져요. 이유가 뭐냐면 임진을 한 때 승병들 있죠. 사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인물들이 공을 많이 세우면서 불교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좀 개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불교 건축물들 6개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암기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요게 딱 나오면 어느 시대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이제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난이도가 높아지면 17세기와 18세기 불교 건축물이 미묘하게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17세기 임진을 한 직후에는 있지 않습니까? 양반 지주들이 의병장들한테 승병들한테 감사하면서 불교를 갖다 전폭적으로 지주를 해주면서 다층의 대규모 불교 건축물이 3개가 등장해요. 보통 우리 한옥 건축물들은 단층이죠. 근데 단층이 아니라 복층에 2층, 3층 하는 복층의 그 불교 건축물들, 우리 건축 역사에서는 되게 드문 현상이에요. 그런 애들이 3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요 3개. 그 중에서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 그 불탑에서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현존 최고의 목탑. 근데 요거를 갖다 요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3개. 실제 겉으로는 다층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통충구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뭐 크게 중요한 현상은 아니고 요 3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8세기쯤 돼버리면 있죠. 이제는 돈이 많은 양반 지주가 아니라 분홍가 상인들이 있죠. 일반인들이 지주를 해가지고 좀 단층이지만 아기자기한 장식성이 강한 불교 건축물이 3개가 나와요. 3개 이제 대웅전,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 대웅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선 후기 6대 불교 건축물 17세기와 18세기 때. 요게 일단은 조선 후기 건축물, 불교 건축물, 그리고 이제 심화로 가면은 복층, 17세기 3대 복층, 그리고 18세기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3대 불교 건축물 3개를 구별해야 돼요. 얘들 갖다 연결해서 이제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비속어가 들어가는데 뭐 좀 이제 너무 거부감을 가지 마시고 그냥 이제 암기 팁이에요. 자. 법주 술이에요.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술들. 그러니까 법주를 금하니까 화를 내더라.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스님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스님들 술 좋아하는데 뭐라고 화를 내냐면 쌍개응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추임새를 넣자면 18쌍개응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법주를 금하니까. 이런 암기법들을 알려주면 너의 정신세계가 궁금해 막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제 이거를 가운데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암기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과 요거를 갖다 구별해야 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18세기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3개 다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 애울 필요 없고 요것도 팔상전, 미륵전, 각항전을 크로스해서 오답을 만든 적 없어요. 사찰만 암기를 하면 구별할 수 있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암기팁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암기팁입니다. 좀 비속어지만 우리 뭐 어차피 영화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 너무 순진한 척 할 필요 없죠. 요게 이제 그 복층 건축물들, 복층.
요거는 이제 복층은 아니지만 이게 화려한 이제 그 18세기 쌍.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공공건축물들은 있지 않습니까? 건국 초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조선 후기에 공공건축물이 하나 만들어졌어. 18세기에. 무슨 건축물? 바로 정조의 수원화성이에요. 정조가 이제 최재공이랑 정약용 시켜가지고 정약용이 거중기 만들어서 만들었다는 그 수원화성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왜 만들어지냐면 정조가 천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수원으로 천도를 갖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막판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좀 특이하게 조선 후기에 공공건축물 하나가 이제 등장한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해요. 정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뭐 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실제로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이에요. 제가 손댄 기출이 아니에요. 그대로 기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중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봉부수를 알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봉부수. 그 다음에 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읒 응징전 해서 이제 고려 후기의 다포 건축물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요. 단순 암기만 해도 풀 수 있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화 들어가겠습니다. 해화는 이제 그림 얘기하는 거죠. 뭐 고대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의 이령이라는 인물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요. 뭐 그 송나라 황제가 감탄할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렸던 뭐 예성강도, 예성강이 이제 고려를 대표하는 항구 무역항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남아 있어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권문, 세족 이런 애들이 세속화돼 가지고 있죠. 진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구복은 복을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속화돼 가지고 부처님한테 복을 구하기 위해서 불화들이 많이 그려져요. 양유 관음도 뭐 수월 관음도 애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화들 부처님을 그린 뭐 보살이나 부처님을 그린 불화들이 많이 그려졌다. 고려 후기에 세속화된 권문세족들에 의해서. 시험에 그나마 나오는 건 요거예요.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고려의 개호강 공민왕 기억나시죠? 이 공민왕에 있지 않습니까? 천산대렵다라는 원나라 화풍에 있지 않습니까? 남자 둘이서 다정하게 사냥을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공민왕에 이제 그 게이로 이렇게 의심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도 보면 두 명의 남자가 아주 다정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약간 이제 그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료관음도 애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천산대렵도요. 두 명의 남자가 이제 같이 사냥하는 모습. 예전에 그 영화 있었는데 영화 이름이 뭐였더라? 그 공민왕과 관련된 그거를 갖다가 그 쌍화점이라 해가지고 주진모랑 되게 조인성 나오는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그 잘생긴 남자 배우 2명 나오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진모가 공민왕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조인성이 국민왕의 내연남으로 이렇게 나와요. 내연남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끝나는 장면에서 이제 그 주진모가 이제 죽으면서 있죠. 과거를 갖다 해상하는데 그 해상하는 장면에 이 천산대렵도가 쫙 나오면서 이제 두 명의 남자, 그 공민왕과 공민왕의 이제 내연남 둘이서 같이 사냥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되시면 시험 합격하고 나시면 그런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역사를 알고 보면은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고 보면은 뭐 단순 뭐 그냥 뭐 그런 영화 이렇게 되는데, 역사를 알고 보면 좀 더 이제 흥미롭게 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천산대로부터 어쩌다 한 번씩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그림 2개를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십시오. 꼭. 1번, 2번 이런 거 막 달달달 적으면서 암기하는 학생들 시험에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송원의 하풍을 받아도 독자적 하풍을 형성하였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선진 문물에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킨 거예요. 이런 건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하풍에 영향을 주었다. 당연한 거예요. 또 미개한 일본에게 우리가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조선 전기 이 시기 때 이 2개의 그림이 나왔다.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견의 목류도 원도, 강야의 고사관수도. 자, 요 2개 쉽게 거저먹는 방법이 있잖아. 조선 전기까지도 아직 몽고의 영향을 갖다가 몽고의 영향이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목류도원도 고사관수도, 목류도원도 고사관수도, 몽고. 실제로 우리 그 공예품 도자기를 배우게 되면 몽골인들이 좋아하는 분청삭이라는 그 도자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선 전기까지 초기까지 만들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도 몽고의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몽고의 영향, 목류도 원도, 고사관수도.
둘 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고 있죠. 시험에서 이 그림 자체가 딱 주어지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만 딱 주고 이름 안 주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림만 딱 주고도 야,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 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형성돼서 나올 정도로 중요한 그림들이에요. 요 두 개의 그림이 실제로 둘 다 세조랑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양대군 세조랑 관련돼 있어요. 목류도 원도는 있지 않습니까? 세조가 개우정난을 일으켜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세조를 반대했던 재상편을 들었던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 안평대군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얘는 재상들 재상들 편을 갖다 들어가지고 있죠. 세조를 갖다 견제하려고 했던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개우정난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있죠.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안평대군이. 근데 이제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에 뭔가 이제 신비로운 자기가 살아생전에 본 적 없는 막 이제 되게 신비로운 몽환적인 세계를 갖다 이제 꿈에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얘기를 갖다가 안견이라는 친구 전문 화가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안견이 이제 그 그림을 갖다 그려준 거예요. 목류도원도 뭐 현실과 뭐 이상 세계를 갖다 뭐 이렇게 그 좋아해서 뭐 그렸다 하면서 이제 평가받는 그림이요. 근데 이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안평대군이 얼마 안 가서 세조의 손에 죽게 되거든요. 그 사후 세계를 갖다 이렇게 미리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조의 개유정난과 관련된 그림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고사간수도. 요것도 세조랑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세조가 있죠. 개유정난에 성공하고 나서 집권하고 나서요. 집권하고 나서 여러분 사육신 사건 기억나시죠? 사육신 사건의 주인공, 단종을 보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의 주인공이 성산문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성산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성산문의 절친이 강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조가 있죠. 친히 성산문을 갖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 거예요. 취조를 하면서 성산문 보고 야, 너 절친 강희안 있잖아. 걔도 너네랑 같이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성산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희안이는 성격이 희안해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능력이 있으니까 제발 그 세조 옆에 두고 쓰십시오. 살려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희안이는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희안이가 그린 그림이 고사간수도요. 수준 높은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있지 않습니까? 세조 때 그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갖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비가 이렇게 고요히 맺혀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뒤에 장면이 뭐냐면 폭포가 오르고 있어요. 이 폭포가 있죠. 급변하는 정치 현실 세조의 개유정난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희안은 이 개유정난에 직접 이제 참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반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눈을 돌리고 고요히 맺혀 있는 물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을 갖다 외면하고 있는 강희안이에요. 강희안 자신의 모습을 갖다 자기가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한 거예요. 세조의 개유정난과 관련된 두 개의 그림이 시험에 팁다 자주 나온다. 목류도원도, 안견, 고사간수도, 강희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해외 유출된 우리 이제 그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 양육관음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본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일본에 있고요. 목류도원도 일본에 있죠. 그 다음에 집지심치요절 프랑스, 왕어천축국점 프랑스 다 4개 다 여러분 보신 거예요. 요거 빼고는. 근데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긴대 있지 않습니까? 관학파가 아니라 이게 사림들이 주도하던 시기, 그러니까 그 조선 전긴 중에서 이제 중기에 가까운 요 시기죠. 요 시기쯤 되면 사림들의 성향을 반영해서 그림 화풍, 유행하는 화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문인화가 유행해요. 사림들의 어떤 이제 뭐 그 정신적 가치관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매, 난, 국, 쭉 하는 이제 뭐 정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고상한 이제 정신적 지향을 표현하기 위한 문인화들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매난국죽, 매화, 뭐 소나무, 대나무,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뭐 국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지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외우지 말고 요건 심화 단계 가서 외워요. 이런 이제 문인화풍들이 사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인화 유행하니까 문인화랑 비슷한
화풍에, 정물화풍에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초충도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줘요. 초충도는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5만 원짜리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이 그렸던 풀과 벌레를 그린 있죠. 이런 초충도도 조선 후기에 많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화풍들, 조선 후기에 새로운 화풍들이 등장해요. 새로운 화풍들. 요 화풍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화풍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가장 초기에 등장한 화풍 중에 하나가 자주적인 화풍. 조선 후기 가면 중국이 무너져요. 명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의 청나라라는 오랑캐 왕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자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 사람들이 소중화 사상하면서 중국의 정통성, 명나라 망하면서 그 정통성이 우리한테 왔다 이런 생각들을 갖다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주적 화풍. 이전에는 중국의 명산들을 갖다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막 상상해서 막 그렸는데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들을 갖다가 그리는 자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리는 화풍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진경산수화 이렇게 부릅니다. 진경이란 말이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중국 산들을 멀어서 가지는 못하죠. 상상해서 막 그렸는데 이제는 이제 진짜 보고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풍경들은 이런 진경산수화가 뭐 중국 남중화 북장화 수용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막 쓰면서 이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화풍에 영향을 받았다.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발했다.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애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스토리보다 더 뻔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우리 산천을 소재로 했다. 이게 진경이에요. 진경.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고수대에서 외우시고요. 여기서 지금 외워야 될 거는 요 두 개 그림이에요. 두 개 그림. 이게 금강존, 이게 인왕제색도. 이름이 지금 빠졌네요. 인왕제색도 교재에는 있어요. 이게 금강전도예요. 이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인물이 정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른 인물들도 나중에 후대 인물들이 전부 진경산수화를 그려요. 김홍돈이 뭐 신윤복이네. 근데 진경산수화와 관련해 출제되는 인물은 요 정선,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인물이에요. 요 인물이 그렸던 두 개의 작품들, 요거는 그림으로도 사진으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왕제석도 금강전도 요 두 개를 구별할 때는 자, 인자하다. 인자한 산이라서 선이 부드러워요. 곡선이 많아요. 곡선이. 얘는 금강석 하면 왠지 좀 날카로울 것 같잖아요. 그래 뾰족뾰족한 요런 이제 금강전도, 인왕제석도 요 두 개의 그림은 정선의 그림으로서 꼭 기억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에 새롭게 유행했던 화풍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가 민중들이 많이 성장하죠. 민중들이. 그러면 이제 이 민중들의 삶을 담는 민중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그림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뭐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름을 풍속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풍속화는 무슨 말이냐면 전문 화가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전문 화가들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미나문자도는 뭐냐면 시장통에 파는 백성들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이런 이제 서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림들이 조선 후기에는 많이 그려졌다. 왜? 민중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3대 풍속화가 있어요. 단원 김홍도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긍제 김득신은 모르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심화 단계 가서 암기를 하셔도 되고요. 요 세 명을 갖다 이제 3대 풍속화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단원 김홍도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을 소탈하고 익살스럽게 묘사하였다. 도화서 화원, 그러니까 전문 화가였다는 뜻이에요. 풍속화가로 되게 유명한데 김홍도가 원래는 이제 국가에 속해 있는 도화서 화가로서 영종조진, 왕의 그림까지도 그렸던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조의 사랑을 갖다 듬뿍 담아가지고 있죠. 정조가 지방간, 시장도 시켜줘요. 현감으로도 부임을 갖다 시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방간이 되고 나서는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맨날 그림만 그리던 사람한테 정치를 갖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동네에서 맨날 이제 뭐 했다더라고요. 중매만 서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매도 잘 못 써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탄원이 올라와가지고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예, 그림은 잘 그렸는데 정치는 잘 못했던 김홍도라는 인물, 정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원 신윤복. 신윤복은
바로 이제 김홍도 바로 다음 세대쯤 그 신윤복이랑 김홍도가 시기가 살짝 겹쳐요. 같이 활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윤복이란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비한, 많이 이제 안개 속에 가려진 인물이 신윤복이라는 인물이요. 신윤복의 그림의 특징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섬세한 기법으로 연애라든지 기생들 있죠. 기생들의 모습들을 갖다 많이 그렸던 인물이에요. 그림 이름 애울 필요 없어요. 뭐 단호, 풍종, 미인도 뭐 이런 거 애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연애, 기생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풍 자체도 되게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윤복이 보면 그 출생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서 죽었는지 이것도 뚜렷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좀 안개 속에 가려진 인물이고, 그래가지고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이 신윤복을 갖다가 남장 여인으로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풍 자체도 그렇고 뭔가 남자라면 분명히 그 출생, 족보 같은 게 뚜렷하게 있을 건데 그 태어난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록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김득신은 이제 심화해서 배울게요. 요 김홍도를 갖다가 따라 그린 김홍도 화풍을 갖다 따라 그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홍도 화풍이랑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인물입니다. 김홍도의 이제 서당, 이게 김득신 그림들이요. 얘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김득신 그림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보여준 거예요. 쉽게 나오면 그냥 이런 그림 중에서 그냥 조선 후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김득신과 김홍도를 갖다 구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신윤복 그림들, 그리고 요게 이제 미나 문자도 백성들이 시장통에 파는 그림들 사가서 집에 이제 하나씩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은 청나라를 통해서 있죠. 서구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화풍이 담겨 있는 그림도 등장하게 됩니다. 강세왕이라는 인물이 영통골 입구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근법이라든지 서양 수채화 기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볍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그림들이 조선 후기, 전체적인 뭐 어떤 이제 그 화풍이라 보기, 어떤 유행이라 보기 어렵고 있죠. 조금 특이한 그림들이 하나씩 등장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꼭 암기해야 되는 게 김정희의 세안도. 김정희 설명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했어요. 김정희 유배가 있을 때 친구가 이제 첫 선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세안도라는 그림을 갖다 그려줬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나를 갖다 버리는데 이 친구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줬어. 그래 그 친구를 갖다 추운 날에도 푸르름을 갖다가 유지하는 소나무에 비유해가지고 그림을 갖다 그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그림들, 기타니까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임진왜란 이전의 작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조선 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조선 전기 두 개의 그림을, 조선 전기 이전의 작품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홍도 조선 후기 X, 안경 몽유도 원도, 강양 고사관 수도, 일명 몽고 이렇게 정답이 나와버려요. 이 기출이에요. 제가 하나도 변형 안 했습니다. 그것도 최근 기출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서예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되게 좀 복잡해요. 나중에 심화 가면 꽤 깊은 부분까지 잡을 건데 일단은 좀 쉽게 접근합시다. 자, 서예는 초기에는 고려 때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글씨체만 있어요. 중국 글씨체. 중국 글씨체 중에서도 가장 정통인 글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왕이지체예요.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죠? 왕이지체. 중국 글씨체 중에 가장 정통의 글씨체가 왕이지체예요. 그 왕이지체는 시대별로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라의 왕이지체를 갖다 잘 쓴 인물은 뭐 김인문은 별로 안 중요하고 그나마 유명한 게 김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생이라는 인물. 최근에 김생 글씨가 하나 발견이 돼서 이 어쩌다 이렇게 로또처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 글씨체, 왕이지체가 가장 보편적인데 실제로 시험 나오는 거는 있죠. 왕이지체보다도 요게 자주 나와요. 송설체가 자주 나와요. 고려기에 있지 않습니까? 송설체. 송설체는 무슨 역사적 사건이랑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충선왕 때 망건당 기억나십니까? 고려기 충선왕 때 충선왕이 은퇴하고 나서 그 영경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 수도 영경에서 망건당이라는 독서연구회를 열었다고 했어요. 고려의 똘똘한 신하들을 갖다 데려갔다고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현이었죠. 기억나죠? 이재현 말고도 이암이라는 인물이 따라갔는데 얘가 있죠. 그 망건당에서 당시 원나라 최고학자였던 조맹부의 글씨체를 배워오는데 그게 송설체예요. 조맹부가 글씨를 엄청 잘 썼던 거예요. 이
총설체라는 게 고려기에 도입되었다. 이암에 의해서. 이 이암이 우리가 이미 익히 본 인물인데 원나라 가서 농상지표라는 원나라 농서를 가지고 온 인물이에요. 농농농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상사가 상을 갖다 가져온 인물이에요. 얘가 글씨체도 하나 덤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송설체가 조선 전기에도 유행하는데 조선 전기에 송설체를 잘 썼던 인물이 그 비운의 왕자 안평대군, 목유도 원도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우리 글씨체도 만들어지는데 조선 전기에 석봉체가 있어요. 한석봉 여러분 다 알죠? 엄마 똑 쏠고 아들 글씨 쓰는 거 한석봉 다 알죠? 근데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별로 영향가가 없어. 조선 전기 인물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조선 후기의 추사 김정희예요. 김정희와 관련해서 이미 정리했어. 김정희가 옛 금성문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성문에 쓰여진 옛 글씨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글씨체를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예요. 추사체. 추사체가 실제로 글씨를 보면은 되게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좀 난잡하고 못 쓴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막 일반인들이 봤을 때 우와 잘 썼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좀 낙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사체 그래서 별명이 초사체예요. 초등학교 4학년 글씨체. 그 글씨체를 갖다 만든 인물이 추사 김정희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흑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눈부셨죠 잠시. 이제 백화사전. 우리 본 게 대부분이에요. 본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전기 백과사전은 이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조선전기 문물에 정비하면서 세종 때 의학백과사전 의방유치, 성종 때 음악백과사전 악학개범 이미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서구의 문물들을 갖다 담고 있는 백과사전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초기 작품이 이수광의 지복유설. 요거 썼다고 이수광이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고 했죠. 최초의 백과사전이 아니라 최초의 서구적 이런 지식들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테오 리치의 천주교와 관련된 소개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호 이기 쓴 송호사설이란 백과사전 꽤 유명하다고 했어요. 그 5개 파트, 천지 만물 등 5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 때 또 유명한 국가적 차원에서 백과사전 하나 등장한다고 했어요. 동국문헌비고. 기억나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완벽하게 암기를 못해도 뭔가 저거 들어봤는데 이런 기억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이런 그게 쌓여요. 쌓여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게 밖으로 탁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거 국가가 가능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가능한 대표적인 이제 조선 후기 백과사전이 동국문헌비고요. 그 다음에 또 고금도서집성 요거는 우리 백과사전 아니에요. 우리 백과사전 아닌데 있죠. 정조 때 청으로부터 들어온 청나라 최대의 백과사전이에요. 요게 시험에 한 번씩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실학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고금도서집성. 외국 백과사전이지만 이름 봐주십시오. 요거 몇 개 안 돼. 그리고 대부분 본 거야. 본 거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원경조지 우리 어디서 봤냐면 경제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서유구라는 인물이 그 세도정치기 때 있죠. 순조 때 농업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농업과 농촌 생활과 관련된 백과사전. 요게 홍만선, 최홍만 선수의 산림경제에 영향을 받았다. 최홍만 선수가 산림을 산다 해서 최홍만 산림경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농업백과사전이라고 했습니다. 산림경제도 약간 농촌생활 농업백과사전적 성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산어보. 정약전이라고 해서 정약용 형이에요. 형.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 유배간다고 했어요. 정약용이랑 같이 유배를 갔는데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정약용은 강진이라는 곳으로 가고 정약전은 저기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그 섬에서 정말 심심했어요. 할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섬에서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오면 그 물고기를 갖다 연구해가지고 최초의 어류백과사전을 만든 거야.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거 은근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문제. 다음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흑산도 근해 수산 생물 종류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다. 자, 바로 자산어보예요. 그러면 이 자산어보를 쓴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그 정약전은 천주교 신자이긴 하지만 그 최초로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인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유박해에 유배되었다.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라든지 정약전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경에 다녀온 뒤 연기, 연행록을 남겼다. 홍대용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청으로부터 시언력 도입을 건의하였다. 청으로부터 시언력 도입을 건의하였다. 김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한글. 조선전기 한글과 관련된 내용.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굳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는데 이 훈민정음의 신하들은 대부분 반대하였다. 왜? 정통에 중국 한자가 있는데 왜 오랑캐 문자를 만들어 쓰십니까? 하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세종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들었고요. 이 훈민정음을 갖다 널리 유포하고 싶어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같은 요런 이제 작품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불교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성리학, 유교를 갖다 전파할 수 있는 삼강인실 같은 이런 작품들을 갖다가 이제 언해본, 한글본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유포를 갖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극관리인 서리는 채용할 때 훈민정음을 갖다 시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외국어 학습서 이런 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다쳐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한 번씩 등장한 적이 있는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잡고 있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의문연구라든지 어휘연구, 한글을 갖다 이제 재발견하는 거예요. 자주적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 책들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잘 안 나오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화 단계에서 암기를 하고 우리 정약용 책 한 권만 외우겠습니다. 정약용의 이제 아엄갑비. 정약용의 일명 아아입니다. 아방강력구 우리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지리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가 아언갑비 해가지고 있죠. 어휘연구, 어원연구, 어휘연구예요. 정약용이 워낙 유명하니까 아언갑비, 아방강력구 이런 것들은 정약용이랑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예품 들어가겠습니다. 공예품은 이제 도자기가 주류예요. 근데 이제 도자기가 주류고 고려부터 이제 그 본격적인 얘기가 전개되는데 고려 이전에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토는 그냥 흙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었어요. 뭐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발에도 이제 자기 기술이 일정 수준까지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기와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예는 이제 고려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고려청자 있지 않습니까? 고려청자. 신라와 발해의 전통을 개성하고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 정말 애우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전 기술을 개성하고 중국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기술을 갖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고려청자가 있죠. 순청자 단계와 상감청자 단계로 나뉘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순청자는 어느 시기 때 등장하냐면 우리 고려 호, 문, 무, 권, 신 해가지고 5개 마디 중 문벌귀족기 때 이 순청자가 등장해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문벌귀족기 귀족적인 순청자가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문벌귀족기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상감기법이라는 아주 섬세한 문양을 넣는 기법이 등장하게 돼요. 청자 있죠. 은입사 나전칠기라는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은입사 나전칠기라는 기술이 도입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섬세한 문양을 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문양을 새긴 청자를 갖다 우리는 상감청자. 요건 언제 유행하냐? 무신집권기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광진 부안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유명한 이제 흙이 좋아가지고 도자기를 갖다 만드는 유명한 동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감청자가 죽게 되는 게 언제냐면 있죠. 원간섭기. 원나라한테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도자기를 갖다 만들어야 되게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 고려의 도자기의 유행은 있죠. 순청자, 상감청자, 그리고 분청사기 순으로 흘러가게 된다. 시기, 정치적 시기와 이제 연결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순청자예요. 이거 별로 안 순해 보이는데 되게 화려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순합니까? 상강기법이라는 청자 내에 색토를 넣어가지고 문양을 새기는 이 기법이 안 들어가면 모양 아무리 화려해도 그냥 다 순청자예요. 다 순청자. 상강기법이 안 들어가면 그냥 순청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얘들 보니까 되게 만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자기들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귀족들만 항용할 수 있는 되게 좀 이렇게 고급품들이에요. 고급품들. 여기에 이제 나전 칠기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 청동에다 은을 갖다가 새겨서 문양을 새기는 기술들이 도입돼서 상감청자, 상감청자가 등장하게 되죠. 청자, 상감, 운항, 문매경 이런 거 외우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교재마다 저 이름이 미묘하게 또 다르게 적혀 있어요. 그런 거 외우면 진짜 바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조선시대도 조선 초까지 있지 않습니까? 분청사기가 유행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몽고 기억나죠? 그림 두 개.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도 몽고 시대에 뭔가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 초에도 분청사기, 원간섭기 때 유행했던 분청사기가 이제 유행하게 돼요. 분청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전 시대 때까지 청자 열심히 만들었죠. 그게 청자를 갖다가 원나라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회색이 좋은데 해백토로 이렇게 하얀, 허연 이런 게 좋은데 왜 퍼렇게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청자에다가 위에다 해백토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싹 한번 퐁당 빠뜨리든지 아니면 큰 붓으로 해백색 토를 갖다 쭉 칠하는 거예요. 칠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 긁어내가지고 문양을 갖다 새기는 거예요. 그 문양도 보면은 원나라 애들이 좀 순진하지 않습니까? 촌놈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물고기라든지 연꽃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생겼어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상감청자는 문양을 어떻게 생기냐면 상감청자는 원래 이제 흙으로 이제 그릇에 몸체를 갖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태토라고 불러요. 태토로 이제 그릇의 형태를 갖다 만들어요. 형태를 만든 다음에 분청사기는 이 위에다 백토를 갖다가 쫙 전체적으로 입힌 다음에 그 백토를 긁어내서 문양을 새기거든요. 근데 상감청자는 어떻게 하냐면 태토가 만들어지면 그 태토에다 음각으로 있죠. 조각칼로 문양을 갖다 새겨요. 새긴 다음에 그 홈이 파진 곳에 색토를 갖다 섬세하게 메워 넣는 거예요. 메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굽는 게 그게 상감청자예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뭐냐면 상감청자는 음각 기법이 들어가요. 그릇을 파내는, 문양을 파내는 음각 기법이 들어가는데 얘는 음각이 아니라 백토를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백토를 갖다 그냥 긁어내서 문양을 갖다 새겨요. 그 두 개 차이만 알게 되면 만드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전반적으로 고려청자는 있죠. 상감청자는 하체가 좀 부실해요. 상체가 이렇게 크고 하체가 날씬한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데 있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분청사기는 있죠. 하체가 이렇게 든든한 이런 이제 안정된 형태를 갖다 취한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자 들어갈게요. 분청사기가 조선 초에 잠시 유행을 하다가 있죠. 나중에 이제 사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쯤 되면 사림의 어떤 고상함이 있죠. 고상한 순수함을 갖다 반영하는 순백자가 유행하게 돼요. 순백의 고상함.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중들이 이 백자를 갖다가 있죠. 뭔가 좀 민중들은 세속적이다 보니까 이 백자를 갖다 좀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을 갖다 넣어가지고 좀 다양한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진 백자들이 등장해요. 그게 뭐 청아, 철아, 진사인데 애울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다양한 색깔의 그림들을 갖다 그린 백자들이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청아백자예요. 청아백자. 푸른색이 나는 있지 않습니까? 백자고 이 청색 안료가 해에 아라비아로부터 들어오거든요. 한 번씩 유입이 안 되면은 다른 색깔의 이제 도자기들도 이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색으로 그림을 그린 백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로 가면 있죠. 자, 달 항아리란 게 유행을 해요. 달 항아리. 달 항아리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동그랗게 보름달처럼 복스럽게 생긴 있죠. 항아리 들어갔다 백성들, 민중들이 손으로 갖다 했던 거예요. 요것도 이제 백자의 일종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다. 시대랑 연결해야 돼요. 문제. 일단은 그 문제를 보면 이것들을 시대랑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대랑 연결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들 사이의 순서를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 때는 청자가 유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제 청자 유행을 했죠. 무조건 순이 먼저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변형돼 가는 거예요. 순청자, 상감청자, 순청자, 상감청자.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백자도 마찬가지요. 순백자, 그 다음에 뭐 청화백자, 뭐 색깔 들어간 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자와 청자 사이에 분청삭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분청삭이 들어가고 백자 들어가고 분청삭이 들어가고 백자 들어가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일단 청자, 그 다음에 분청삭이, 백자, 그리고 청자, 백자는 2단계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상감청자, 그 다음에 뭐 청화백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갖다 시대랑 결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이지 문학이에요. 문학. 먼저 이제 고대 문학과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유리왕 누구냐면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이제 칼 반쪽짜리 칼을 들고 아빠한테 짜자가지고 있죠. 소소나가 화나서 이제 도망가 버린다고 있죠. 유리왕이란 애가 이제 유리왕과 관련된 업적은 딱 2가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최고난도까지 해도 2가지밖에 안 나요. 하나는 얘가 이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죠. 유리왕이 부인한테 버림받아요. 부인이 유리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유리왕이 있지 않습니까? 꾀꼬리 2마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꾀꼬리를 갖다 보면서 부러워하는 노래를 갖다 부르게 돼요. 그게 황조가예요. 편편백백 꾀꼬리 뭐 저렇게 이제 다정하게 잘 지내는데 우리 부인은 나버리고 도망갔네 이런 노래를 갖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황조가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 황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문독의 우중문시, 영양왕 때 을지문독이 우중문 놀리는 시를 갖다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 있지 않습니까? 왕산악이라는 인물이 거문고라는 고구려의 악기를 갖다 만들어요. 영양왕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 안 중요해, 칠연금 안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구려에서 왕산악이 거문고를 만들었다. 요까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백제정사 나오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신라 백결의 방아타령. 이거 은근히 나와요. 백결의 방아타령 은근 중요해요. 은근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나와. 한 번씩 나와. 백결이란 인물이 있죠. 음악을 갖다 되게 사랑하던 인물이요.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를 안 하고 있죠. 맨날 노래나 부르고 이렇게 맨날 이제 백수처럼 이제 놀고 다니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에서 이제 그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얘는 평소 농사를 안 짓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옆집 사람들은 전부 추수해가지고 이제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을 갖다 껍질을 벗기면서 방아를 찢고 이러면서 막 소리가 나거든요. 방아 찢는 소리들 이런 것들 나는데 백결 집안에서는 있죠. 이 방아 소리가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백혈을 갖다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옆집에는 저렇게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이제 방아 찢는 소리들이 나는데 우리 집에는 소리가 안 들리네. 너도 좀 농사를 지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제 백혈이 그 다음날 있지 않습니까? 자, 방아 찢는 소리랑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부인한테 들려줬던 거예요. 그게 방아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방아타령을 갖다가 신라 전역에 알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백결의 방아타령. 신라랑 연결하세요. 뭔가 백제, 비읍 백제 거 같은데 아니요. 신라 거예요. 신라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향가 있지 않습니까? 향가는 그 우리 노래예요. 고대 신라부터 나중에 통일신라 고려까지 불리는 우리 노래. 향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야와 관련된 거는 있죠. 가야금, 가야의 악기로서 가야왕이 만들었어요. 가시랑 몰라도 돼. 그냥 가야왕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르기라는 신하한테 있지 않습니까? 얘 보고 야 내가 이 악기를 만들었으니까 이 악기로 네가 노래 좀 만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우르기한테 이 가야금을 맡긴 거야. 근데 이 우르기 있지 않습니까? 가시랑을 갖다 가야왕을 갖다 배신해버리고 있죠. 진흥왕한테 투항을 해버려요. 진흥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진흥왕 밑에서 있죠. 탕금대란 곳에서 이제 음악을 갖다 발전시키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의 건국설화와 관련해서 구지가, 국어 공부하신 분들은 구지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리라 하면서 이제 가야의 마을의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있죠. 우리도 정치적 지도자 왕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노래를 갖다 부른 거예요. 그 노래가 구지가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 6개 알이 나온 거죠. 6개 알. 이 6개 알을 까고 이제 첫 번째 알을 까고 나온 게 김수로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진아시왕,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러니까 가야의 6명의 시조들이 있죠. 시조와 관련된 건국실화에 나오는 노래가 구지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국 시대.
향가 뭐 여전히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대목. 3대목은 진성여왕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언급을 했어요. 3대목이 뭐냐면 진성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친구 위용이랑 좀 재밌게 놀기 위해서 앨범을 만든 거예요. 그게 3대목이에요. 향가집, 최초의 향가 앨범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3대목이야. 좀 놀았던 진성여왕이 좀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앨범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뭐 노래는 아닌데 정예공주, 종효공주 묘앨범은 있죠. 세련된 중국 문체로 있죠. 글 같은 게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발해, 뭐 발해금이란 악기 있었다는데 전혀 안 유명합니다. 뭐 발해금이니까 당연히 발해에서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향가는 뭐냐면 향가 조금만 더 깊이 이거 애우지 말고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향가는 있죠. 고대 삼국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때까지 불렸던 우리 민중들이 불렸던 노래인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캐릭터가 뭐냐면 좀 착한 민중들의 노래예요. 민중들 노래 중에서도 되게 좀 야하고 좀 이런 속된 노래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되게 이제 뭐 바른생활 윤리교과서 아니면 뭐 동요에 나올 법한 이런 이제 순진하고 되게 착한 노래들이 있죠. 그게 향가예요. 향가. 주로 이제 국가 백성들의 평안을 비는 뭐 이런 노래, 그게 이제 향가입니다. 그러니까 작사 작곡은 아무래도 좀 배운 분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화랑이라든지 승려 이런 사람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기가 향찰과 이두인데 향찰 이두는 이두가 설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총이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향찰 이두는 쉽게 생각하면 훈민정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훈민정음만큼 수준 높은 이제 이런 표현 체계가 아니라 좀 수준 낮은 우리 말의 발음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이런 이제 발음 체계를 갖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좀 유명한 게 설총이 만든 이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총 25수밖에 없어요. 20몇 개밖에 없어요. 20몇 개밖에. 그 두 개가 이제 어디 담겨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 3대 역사서 중 하나인 삼국유사의 한 절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여 있죠. 균여가 불교를 갖다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노래 보현시봉가란 거, 요것도 이제 향가로 분류가 됩니다. 균여의 노래와 삼국유사 있죠. 삼국유사에 남아있는 게 우리 현재 전하는 향가에 모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가를 갖다 다 애우고 이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이제 대충 삼국유사 보현시봉가에 남아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아주 깊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 관련 용어, 이건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딱 보면 이제 느낌이 오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악은 중국 음악 얘기예요. 악은 궁중음악, 우리 궁중음악. 그 다음에 소각, 향악은 민중들의 노래,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주요 문학작품, 장르별 문학작품들 정리해 볼 건데, 먼저 이제 고려 있지 않습니까? 한문학 볼 건데, 한문학은 있죠. 지배층의 문학이에요. 지배층의 문학. 그래, 어느 시대든 뭐 지배층들이 다 한문학을 즐겼어요. 근데 한문학은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느 시대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유명한 이런 이제 그 고려의 문인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시를 갖다 꾸준히 이렇게 만들었다. 가볍게 보시면 돼. 그다음에 이 설화문학, 폐가문학은 뭐냐면 설자가 혀설자예요. 혀설자. 입에서 입으로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이 있죠. 그 얘기들을 갖다 적어놓은 문학 작품집이 설화문학 혹은 폐가문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설화문학 하면 이재현이라는 인물, 망곤당에 참여했던 이재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이 썼던 요공패설이라는 설화문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좀 특이하게, 다른 시대는 이런 작품 보기 어려운데 고려 때 가전체문학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국어 시간에도 이런 거 다 봐. 그러니까 가전체문학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가전체문학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풍자하는 문학 작품들이요.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의인화해서 세태를 갖다 풍자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고려에 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는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고려 소교, 백성들의 음악, 고려 소교도 좀 중요하고, 경기체가는 왜 중요하냐면 신진사대부라는 정치 세력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진사대부라는 정치 세력들이 기존에 이제 향가에다가 뭐 중국 음악 장르를 갖다 결합해서 만든 시가인데, 그 신진사대부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예요. 종류들은 별로 안 중요한데 신진사대부들이 경기체가를 갖다가 이렇게 경기체가라는 장르를 갖다 주로 즐겼다.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중들의 음악이 제일 중요하죠.
고려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고려 소교, 한가가 아니라 고려 소교의 별표가 붙어야죠. 고려 때도 한가 있긴 했어요. 균의 보현 시범 같은 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백성들이 즐겨 불렀던 아주 야한 노래. 향가가 정말 착한 바른 생활 노래라면 있죠. 고려 소교는 좀 야한 노래예요, 당시에. 고려 소교가 지금 남아서 전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조선 초 성리학의 나라에서 고려 소교들 너무 야하다고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고려 소교들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 그나마 이제 좀 순진한 고려 소교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청산별곡 같은 거예요. 청산별곡. 국어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뭐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사르리 사르리랐다, 뭐 청산의 사르리랐다 하는 노래 있어요. 꽤 유명한 노래입니다. 고려 소교답지 않게 되게 좀 순진한 노래인데, 요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서, 고려 소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가요로서 민중들의 이제 자유분방한 감성들을 갖다가 노래한 노래, 민중들의 노래 이렇게 불려요. 고려 소교, 고려 가교, 뭐 소각, 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불려요. 쌍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전하는 데서 좀 상당히 그 자세히 보면 좀 야한 내용, 성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조선 초에 다 불타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갑니다. 조선시대도 한문학이 있어요. 근데 한문학은 솔직히 그렇게 매력적인 장르가 아니에요. 한문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이한 내용들, 사연이 있어야지 한문학들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문성 같은 거. 동문성 같은 경우는 한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우리 작품들, 우리 문학 작품들을 갖다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동문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성종 때 동동동 시리즈 동문서.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도 한문학 시험에 출제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뭐냐면 장르가 한문학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작가라든지 내용이 조선 후기 현실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박지원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7인의 실학자 중 중사학파를 대표하는 인물. 이 인물이 양반을 갖다가 비판하는, 양반제도를 비판하는 3대 한문소설을 썼어요. 양반전, 허생절, 호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라든지 작가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이 유배 가가지고 이제 또 군역의 폐단을 비판하는 뭐 애전량 같은 이런 시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애전량이 무슨 말이냐면 슬퍼할 애, 자를 절자, 양이 남자를 갖다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예요. 군역의 폐단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남자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제 한탄하는 이런 노래를 갖다 정약용이 쓴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설화문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지금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나마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김시습이라는 조선전기에 이제 천재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되게 아꼈던 천재,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집권하면 있죠. 세조가 주는 더러운 월급은 안 받겠다면서 이제 관직을 갖다 거부하는 거예요. 생육신을 대표하는 인물이 김시습이요. 이 인물이 이제 떠돌면서 있지 않습니까? 소설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제 금오신화라는 소설이 있어요. 최초의 한문 소설로 평가받는 소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언급될 수도 있죠. 요 정도 이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시대별이 있죠. 각 시대를 갖다가 상징하는 문학 장르들이 있는 거예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를 갖다 상징하는 문학 장르. 조선전기에는 악장 문학, 종묘가 이제 선대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묘에서 있죠. 부르는 노래들이 건국초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용비어천각, 뭐 월인천각지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사문학은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가사는 조선전기에 등장한 있죠. 되게 특이한 문학, 조선전기란다. 고려 말부터 있었는데 조선전기에 가사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누구냐면 이제 정철이라는 인물이요. 이게 가사문학이 운문과 산문이 이제 혼합된 이런 장르인데 되게 좀 특이한 장르예요. 우리말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운문과 산문을 갖다 섞은 이상한 문학 장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사문학인데, 이 가사문학의 대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인을 대표하는 정철이에요. 이 정철이 유배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민국, 송민국, 뭐 이런 이제 선조를 갖다 그리워하는 이런 이제 가사문학들을 갖다 많이 써요. 이거 국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민국, 송민국 아는데 저거 징글징글합니다. 고문체, 고한글체로 적혀 있는데 저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험 문제도 이상한 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고, 저도 되게 이렇게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붕당 형성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붕당 형성 과정에서 동인이
나중에 서인 정철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서 경쟁했지 않습니까? 북인은 세게 때리자, 그 다음에 남인은 살살 때리자 했지 않습니까? 요거 송민국, 삼인국 공부하면서 야, 이때 북인이 이겼어야 됐는데 북인이 이겼으면 정철을 보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런 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이때 이제 정철이 살살 처벌받고 유배를 가는 거예요. 유배 가서 쓴 것들이 이런 가사문학들입니다. 작품들은 잘 안 나요. 그냥 이제 가사문학 장르 정도 가볍게. 그 다음에 궁중음악이요. 악이 이게 이제 조선 초의 세종과 성종 때에 걸쳐서 정비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관습도감, 그리고 세종이 만든 정감보, 그리고 성종 때 성현의 악학계보, 조선전기 문물정비에서 우리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류문학, 3대 여류문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문화 배울 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게 조선전기예요, 조선후기예요? 조선전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류문인들은 전부 조선전기에밖에 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조선후기 가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류시인들, 황진이, 그리고 신사임당, 허난설원 이런 인물들, 3대 여류시인들 전부 조선전기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더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딥다 자주 나와요. 조선 후기는 민중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그러면서 민중 문화의 발달, 민중들과 백성들과 관련된 문학 장르들이 이제 많이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문학, 광해군 때 이제 허균의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한글 소설들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 조금 특이한 거 있죠. 허균이랑 허난선원이랑 있죠. 누나 동생이에요. 형제예요, 형제. 근데 누나는 조선 전기 인물, 동생은 조선 후기 인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허난설원이 임진왜란 직전에 병으로 죽게 돼요. 병으로 죽게 돼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조선 전기 인물로, 동생은 조선 후기 인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시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사설시조는 있죠. 시조하면은 지배층의 문학 장르예요. 근데 사설시조는 아니에요. 시조가 짓기 어려운 게 엄격한 어떤 시조를 지음에 있어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 규칙 같은 거 내에서 지켜가면서 시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일반 훈련을 받지 못한, 교육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시조를 잘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설시조는 있죠. 그 격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랩이랑 비슷한 거예요. 랩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냥 모든 규칙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설시조예요. 정역한테는 틀을 깨서 있죠. 백성들의 자유로운 감성을 갖다 표현하는 시조. 이거는 시조인데 자, 지배층의 문학 장르가 아니에요. 피지배층, 백성들의 문학 장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민요는 외울 필요 없어요. 뭐. 그 다음에 판소리, 조선 후기 때 있지 않습니까? 1인 오페라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이 이제 뭐 북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공연하는 거고, 옆에서 이제 고수라고 해서 북치면서 이제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판소리도 주로 이제 양반들을 비판하는 서민들의 이제 감성들을 갖다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탈춤, 뭐 산대놀이 둘 다 탈을 추고 이제 춤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양문학 우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중인들의 이제 문화, 시사를 갖다 조직해가지고 중인들의 이제 문학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유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선 후기랑 연결하고 얘들을 조선 전기랑 연결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행문. 이거는 이제 어떤 교재에도 없는 걸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이제 각 시대별 이제 주요 기행문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통일신라 때 해초가 이제 천축, 인도까지 갔다 오면서 해초를 따먹으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쓴 기행문이 왕호 천축국전.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장보고와 관련된 입당구법술래인게 이거는 일본 승려가 쓴 건데 있죠. 여기에 서문에 장보고에 대한 감사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 때 일본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해동제국기 신숙주가 있죠. 통신사 형렬에 글을 쓰는 서장관으로 이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따라갔던 기록들을 갖다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조선전기를 대표하는 대일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중상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기행문 많이 썼다고 있어요. 홍대용 연기, 박지원 열하일기, 박제가 북학기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죠. 그 다음에 계한기 거는 계한기 가서 보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문학사와 관련된 내용들 다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농업 생산력 증대, 배경, 서민 경제력, 신분적 지위 향상, 이에 서당 보급이 교육이 보급되고 뭐뭐와 같은 서민 문화가 등장하였다. 자, 포커스는 이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갖다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판소리 맞아요, 안 해요? 맞죠? 그 다음에 탈놀이 맞죠? 그 다음에 사설시조. 학생들 착각을 많이 해요. 시조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지배층의 문학이야 하면서 X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경사소와 조선 후기에 분명히 유행을 했던 화풍이에요. 근데 이게 서민 문화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좀 쉽게 나오면 조선 전기께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제 난이도를 갖다 주고 문제를 갖다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건 잘못 체크했어요. 잘못 체크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 강론까지 있죠. 정근대 기본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